안녕하십니까. 메릴랜드 상록회 자서전 강의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9월 25일 2020년 9월 25일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노세웅입니다. 자서전 강사 노세웅입니다. 오늘이 상록회 자서전반 네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워싱턴 거주 한인들 특징, 그 다음에 사진의 중요성, 그 다음에 시간이 24시간만 남았다고 가정하고 생각해 보시고 유언을 남기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랭클린의 절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다음에 말을 글로 전환하기, 그 다음에 좋은 글이란 어떤 글인가, 그 다음에 자서전 세 가지 접근법, 자서전 쓰면 무슨 유익이 있나, 그 다음에 잘 쓴 자서전 자서전을 아주 잘 쓴 거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리 아이아코카,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그래도 시간이 나면은 저의 자서전, 사진 자서전의 사진 일부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워싱턴 지역에는 많은 한인 시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대단한 분들이 여기 워싱턴에 오셨습니다. 한국에서 그때 가장 앞서가던 사람들이 유학으로 오고 또 이민으로 오고 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어렵고 또 지역이 너무 좁으니까 넓은 세계에 진출하기 위해서 온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 소중한 역사는 가정의 역사이고 또 국가적인 역사이고 또 미국의 역사의 일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역사를 그냥 사라지게 하면 안 됩니다. 남겨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저 세상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번 기회에 어떤 형식이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서전 한 권씩 남겨두기 바랍니다. 그냥 글을 많이 쓰기 힘들면 사진으로 해도 좋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많이 모아서 두면 좋습니다. 과거에 찍어놓은 사진들을 이번 기회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참 사진을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진이 없는 분들도 들어 있겠지만 대부분 사진이 많습니다. 사진이 옛날에 찍은 거는 종이 프린터된 사진, 코닥 회사 프린터에서 한 게 많지요. 요즘 코닥 회사가 종이 프린터를 하지 않아 가지고 망했죠. 필름 장사가 안 돼 가지고. 그런데 뭐 요즘 무슨 제약회사 쪽으로 전 방향을 전환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진을 정리를 해가지고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버릴 건 버리고 너무 많이 놔두면은 자식들이 사진 태우느라고 고생이 많으니까 중요한 사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버려도 좋습니다. 그런데 좀 아까운 거 또 나중에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에 그 사진을 다시 보면은 참 행복해지고 옛날 추억이 되살아나서 좋습니다. 특히 치매에 걸렸을 때에 사진을 보고 치매를 극복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들을 잘 두는데 그냥 종이 사진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 디지털 사진으로 바꿔서 놓으면 좋습니다. 디지털로 바꾸기 위해서는 스캔을 하면 됩니다. 요즘 프린터는 전부 다 세 가지 기능이 있죠. 스캔하는 거, 프린트하는 거, 카피하는 거, 또 뭐 어떤 거는 팩스 보내는 것도 있죠. 어쨌든 스캔을 하는 거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배워가지고 스캔을 해서 컴퓨터에 넣어두면은
언제든지 볼 수가 있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혹시라도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바이러스가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 외장 하드 드라이브 그거를 하나 사서 주면 좋습니다. 이따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진 얘기를 했는데요. 금년이 6.25 70주년 해가 됩니다. 죽기 전에 내 이야기를 남겨두겠다면서 영어로 쓰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워싱턴 지역에는 제가 알기로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물론 꼭 자서전을 내 가지고 세상에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은 우선 첫째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하고, 그 다음에 가족의 역사니까 또 좋고, 이 얘기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걸 하는 동안에 힐링이 되고 이런 것도 말씀을 이미 드렸죠. 그래서 꼭 하나씩 쓰기를 바라고, 금년에 메릴랜드 상록회 회원들께 그리고 최정근 회장님께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자서전 클래스가 있는 김에 각자 참여하는 분들 혹은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좋습니다. 글을 써서 모아가지고 책을 한 권 내는 게 좋습니다. 한 사람이 한 10페이지 정도를 썼다고 치면은 10명만 같이 하면은 100페이지가 됩니다. 100페이지만 되면은 책이 참 훌륭합니다. 10페이지 쓰기 부담스럽다 생각하는 분들은 사진을 좀 많이 포함시키면 금방 글은 조금 써도 10페이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제가 책 내는 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금년 봄부터 여름까지 한 6, 7권 책을 냈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한 값도 비싸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5편, B라는 사람이 6편, 모두가 꼭 10페이지 통일할 필요도 없고 모두가 5편 낼 걸로 통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 쓸 만큼 부담 없는 만큼 쓰면 됩니다. 또 10페이지가 더 넘어도 상관없겠죠. 그렇게 하면 전체가 100페이지 좀 금방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릴랜드 상록회 회원들 중에 영어 잘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을 해서 하면 더 좋습니다. 영어로 쓰면은 미국에서도 미국 사람들도 많이 읽고,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좋은 과거를 가지고 있고 값진 미국의 값진 역사가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어로 번역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구글 트랜슬레이터, 구글 트랜슬레이터나 또 한국의 네이버 번역기로 번역을 하면은 좋습니다. 지금 점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저도 요즘 들어 영어로 편지 보낼 때에, 이메일 보낼 때 이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한 70% 정도는 금방 돼 있으니까 조금만 더 에디트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프랭클린 자서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랭클린이라는 사람 자서전이 참 아주 제가 보기에는 잘 썼어요. 왜 잘 썼냐면은 그 사람이 어릴 때에 학교 공부를 별로 많이 하지 않았지만 독학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또 그때는 도서관도 마땅치 않았죠. 책방에서 빌려서 혹은 사서 혹은 친구에게 빌려서 열심히 읽어가지고 미국의 최고의 석학이 되는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절제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 절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우리한테 지나치지 않죠. 지난번에도 신문에 보면은 유명한 기독교 목사가 성적인 문제로 타락을 한 게, 잠시 타락을 한 게 그게 발각이 돼 가지고 완전히 폐인이 되다시피 했죠. 완전히 뒷골목으로, 세상의 뒷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절제를 본인이 해야 되고,
프랭클린은 그렇게 가끔 가다가 자기가 실수한 것까지 그 자서전에 다 써놨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기는 그래서 절제를 해야 되겠다. 매일 저녁에 반성문을 쓰다시피 오늘 절제를 했는가, 오늘 침묵, 규율, 결단, 또 그 다음에 근면, 성실, 정의, 중용, 평정, 순결, 겸양, 이것에 대해서 13가지에 대해서 그 사람은 매일 저녁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이 프랭클린 자서전에 보면은 표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벤자민 프랭클린, 이 책 표지입니다. 또 그 다음에 말을 글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 유언장 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생이 이제 24시간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조용한 곳에서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이 24시간, 하루밖에 없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것이 우선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는데 유언장을 써야 되겠죠. 유언장을 우선 뭐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혹은 아들에게, 딸에게, 혹은 손자에게, 손녀에게 우선 편지를 쓴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재산 분배는 또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미리 유언장에 다 알겠지만은 그래도 말로 그때까지 다 업데이트 못한 게 있으면은 말로 또 글로 남겨놓으면 좋죠. 미국에서 말로 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글로 써가지고 사인을 해가지고 또 증인이 있어야 좋습니다. 증인까지 사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놔두면 좋은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쓸 때에 이런 그 재산 분배가 부담도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당신이 깨달았던 삶의 지혜, 그 지식보다도 지혜는 자기가 그동안 깨달았던 거,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 거, 그런 거를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그 24시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을 남기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명상을 한 후에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글이 잘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시작하면서 솔직하게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듯이 써내려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매일 시간을 할애하여 주시고 일정한 시간에 생각나는 대로 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또 뭐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죠. 내가 5살 때였다, 이렇게 시작해서 또 5살 때 참 귀엽고 아주 사랑스러웠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자식들이 있는 것이 큰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그 자식들과 함께 보낸 옛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습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은 경험으로 깨달았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성하고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자서전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서전을 쓰면 그 사람의 일생을 알 수 있게 되고 배울 점이 많습니다. 자서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 가면은 자서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도서관에도 좋은 책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장로교회, 제가 나가는 중앙장로교회 도서관에도 위인전이나 자서전이 많이 있습니다. 절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면은, 사람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좋을 때 너무 좋은 척하면 신이 질투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질투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슬픈 사람이나 패자를 생각해보라. 게임에서 이겼을 때라고 너무 좋은 척하지 마라. 왜냐하면 패자는 얼마나 슬프고 기분이 나쁘겠는가.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에서 패하여서 슬퍼더라도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다. 성부나 게임에서는 항상 성자도 있고 패자도 있는 법입니다. 이번에 실패하였더라도 다음에는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담담하게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성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했을 때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 교훈은 평생 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패를 했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패해서 배우면 됩니다.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또 루소가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를테면 평온하다. 그는 자신의 행복을 가슴으로 껴안고 산다. 절제된 기쁨으로 자신을 관리한다. 절제된 기쁨으로. 그래 기쁠 때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반면 떠들썩한 즐거움이나 안달하는 욕망, 변덕스러운 호기심의 뒤엔 항상 권태가 있다. 그 즐거움 뒤에는 권태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을 때는 너무 좋고 싫을 때는 너무 싫고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양극단의 감정을 절제해 언제나 평온함을 유지하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얻습니다. 변덕이나 권태가 끼어들 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말을 글로 전환하기, 말을 글로 그대로 쓴 것은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말을 그대로 써가지고 놔두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읽을 때에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그때 나는 너무 뇌가 우중충한 그러니까 나는 빨리 갔다 이렇게 얘기할 때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야 내가 그 얘기해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글로 써놨을 때는 좀 더 앞뒤 문장을 좀 더 형용사를 더 보태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임 중간에 내가 꺼낸 죽음 이야기 때문에 분위기가 우중충했다. 그러니까 위에 그냥 우중충했다 그러는데 왜 우중충했는지 그 이유를 쓴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서 빨리 자리를 떴다. 나는 그런 이유로 자리를 빨리 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해서 녹음을 한 걸 가지고 그거를 글로 정리를 한다든가 속기를 한 걸 가지고 정리를 한다든가 이럴 때에 다시 정리를 잘 할 때에 주어 동사를 잘 맞게 해야 되고 또 형용사를 좀 보태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좋은 글이란 어떤 글인가. 첫째, 목적에 충실해야 됩니다. 누구나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글이 되어야 좋은 글입니다. 누구나 읽어서 이해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글을 쓰고는 학교 수위 아저씨한테 이거 좀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혹시 모르는 곳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누구나 학벌이 높건 낮건 또 뭐 지식이 많건 적건 누구나 읽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목적에. 이 글을 왜 쓰는가, 누구를 위해 쓰는가, 이 목적을 항상 두고 아무리 좋은 말을 써도 목적에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꽃밭에, 잔디밭에 예쁜 민들레꽃이 피었다고 칩시다요. 근데 그 민들레꽃이 하나를 보면 참 예쁜데 혹은 민들레꽃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노랗게 핀 민들레꽃은 꽃밭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꽃밭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잔디에 민들레꽃이 자꾸 피면은 이게 잔디를 망치고 잡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민들레가 아름다워도 잔디밭에 있는 민들레는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문장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써야 됩니다. 문장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너무 길게 형용사
부사 여기저기 자꾸 갖다 붙이는 거 좋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쓰고 명확하게 읽는 사람이 알 수 있게 써야 됩니다. 한 문장 속에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꾸겨 넣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넣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결하게 문장을 쓰도록 해줬습니다.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나온 지 3개월 되었다는 친구를 만났다. 이런 문장은 좀 뭔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두 가지 문장으로, 두 개의 단문으로 나누면 좋습니다. 지난주에 나는 친구를 만났다. 지난주에 나는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직장을 그만두고 나온 지 3개월이 되었다고 한다. 그 친구는 직장을 그만두고 나온 지 3개월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이해가 되죠.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도 좋지만은 뜻이 잘 이해가 되는 간결한 명확한 문장을 써야 됩니다. 한 문장에 한 가지 내용만 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문장에 한 문장에 한 가지만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한 문장의 길이는 30자 내지 50자 정도로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A4 용지 타이프 할 때에, 컴퓨터에 타이프할 때에 그 용지에 한 석 줄 정도 한 문장에 그렇게 하면은 대체로 무난한데 꼭 글자 수가 제한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비문은 피해야 합니다. 비문. 비문이 무엇이냐 하면은 문법에 안 맞는 거를 얘기합니다.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쓰면은 우선 읽는 사람들이 이게 문법이 틀렸구나 하고 하다 보면은 내용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장에 주어가 있고 한국 사람들은 주어를 빼는 경우가 많은데요. 글을 쓸 때는 주어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서술어가 서로 호응해야 됩니다. 목적어, 서술어 서로 호응하고 서로 이렇게 궁합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원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호응하지 않으면은 메시지가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능동형으로 써야 합니다. 능동형. 능동형이라는 거는 자기 주어가 행동을 이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피동형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말로. 그래야 이해하기가 좋고 서술하기도 편합니다. 능동형으로. 피동형은 어색합니다. 다섯째, 중복 표현을 피할 것. 중복 표현.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글을 쓸 때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읽는 사람이 다시 읽고 싶으면 뒤로 돌아가면 되죠. 그런데 중복을 하면은 좋지 않습니다. 지루해집니다. 중복으로 표현하면요. 그래서 중복을 피하러 갑니다. 여섯째, 적절한 단어를 선택한다. 적절한 단어 선택이 중요한데 단어를 많이 쓰려면은 우선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늘 사용하는 단어보다도 더 많은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글을 많이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사전을, 딕셔너리를 가끔가다 꺼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학교 다닐 때 딕셔너리를 다 외우겠다고 했던 그런 기억도 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다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술술 읽어보다 보면은 마음에 드는 단어도 있고 마음에 드는 문장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은 자기가 어디 노트에다 쓰거나 컴퓨터에 써서 이렇게 남겨두면, 기록해두면은 나중에 자기가 필요할 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어 공부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그럼 일곱 번째, 외래어는 적정선에서 써야 한다. 외래어는 적정선에서. 외래어가 우리 여기 미국의 워싱턴 근처에 사는 사람들 외래어를 많이 쓰게 되죠.
뭐 쓰려고 쓰는 것보다도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꼭 한국말에 맞는 단어를 찾지 못해가지고 그냥 영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거는 이건 외래어인데 그래도 뭐 이건 한국에서도 컴퓨터라 그러지 다른 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것들은 뭐 셀폰 이건 뭐 한국에서 핸드폰 그런데 어떤 걸 써야 좋을지 뭐 다 괜찮을 겁니다. 하여튼 외래어는 적정선에서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너무 외래어가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적정선에서 쓰면 좋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참 뒤죽박죽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한국에 가서 한국말만 쓰려고 하면은 자꾸 외래어가 튀어나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수가 있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심하는데도 잘 안 되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글 쓸 때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맞춤법을 지킨다. 맞춤법을 지킨다. 맞춤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맞춤법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저는 글을 많이 쓰고 있는데도 맞춤법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글을 써가지고는 한국 그 맞춤법 한글과 컴퓨터 이 소프트웨어에다가 넣고 맞춤법 검사를 합니다. 근데 맞춤법 검사를 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다시 해야 됩니다. 자기가 다시 읽어보고 잘 해야 됩니다. 자기 머릿속에 실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은 딴 사람한테 좀 검토해 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좀 골아파 하실 일들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거 골아파 하시지 마시고 그냥 뭐 이런 다 하고 이해하시고 뭐 노력만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우리가 전문 글 쓰는 사람이 전문 작가가 아니니까 좀 뭐 뜻만 통하면 됩니다. 알고만 계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미국에 와서 벌써 40년을 살고 있고 맨즈모로 오다시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그렇죠. 그런데 보시기에 참 어떤 사람들은 잘 살고 어떤 사람들은 못 사는데 왜 그렇게 잘 살고 못 사는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겠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요. 어떤 한 사람은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왔는데 미국에 와서 지금 잘 살아요. 미국에 한 상위 5% 정도 되는 부자 속에 들어가는 삶을 사는데 그 사람이 뭐 학벌이 굉장히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고 학벌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열심히 일하고 생각날 때 금방 행동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을 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라도 참 그 사람을 보면은 배우고 싶다, 본보기를 해서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 보면서 하는 생각이 now or never, now or 지금 아니면은 아주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서양 속담에 그렇게 now or never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저한테 꼭 필요하고 혹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자서전을 써야 되겠는데 지금 당장 쓰지 않고 내일 쓰지 모레 쓰지 하다가 아주 영영 못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죽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5분이라도 단 5분간이라도 시간을 일정하게 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그때가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 책상 앞에 앉아서 5분 동안 글을 쓴다고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금방 무슨 일이든지 마음먹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타이어하고 돈 번다는 것은 참 어렵죠. 또 뭐 돈이 그렇게 또 금방 벌려지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그렇게 따라주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미 뭐 차이 난 거는 제한은 할 수 없지만은 지식은 우리가 얼마든지 더 보탤 수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현재 미국에서 온 분들이 65세 현재 65세 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남성은 84.3세, 남성은 84.3세, 여성은 86.7세입니다. 86.7세. 그래서 그 중에 4명 중에 1명은 90세까지 살고 10명 중 1명은 95세를 넘을 것으로 사회보장국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고도 30년 망망대해 같은 시간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은 개개인의 문제이자 국가적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노년의 삶의 질은 심신의 건강에 직결되고 국가의료보험 지출에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책을 다시 집어들 때입니다. 책을 다시 집어들고 열심히 책을 읽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었던 그 책을 또 읽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읽을 때 놓친 부분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고 놀랄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읽을 때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옵니다. 마치 전혀 다른 책을 처음 읽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늘 다니던 길도 새롭게 느껴지고 새로운 길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는 것처럼 책을 읽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읽는 것보다 두 번, 세 번 읽는 것도 좋습니다. 종이책을 우리는 선호하죠. 종이책. 전자책도 우리가 읽는 걸 배워야 합니다. 음악도 다시 들으면 깊이가 달라지죠. 음악도 그래서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죠. 같은 음악을 10번, 100번 반복해서 들으면 그 음악이 우리의 영혼으로 스며듭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스며듭니다. 같은 책을 10번, 100번 다시 읽으면 그 책이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책장에 꽂혀있는 책을 다시 펼쳐보세요. 그 다음에 책을 자서전을 쓰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나? 내게 무슨 유익이 있나? 첫째, 정신력과 사고력이 향상된다. 정신력과 사고력이 향상된다. 저는 이 자서전 쓰는 거, 그리고 책을 읽는 거, 자서전 읽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권합니다. 여러분들께 꼭 책을 많이 읽으시고 자서전을 읽으면 참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자서전을 쓰면 좋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심리 치유 효과가 있다. 심리 치료, 심리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 치유, 그 다음에 세 가지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치유법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쓰시기 바라고요. 자서전 쓰는데 세 가지 접근법. 첫째, 문학적인 접근법. 그러니까 물론 이 글 쓰는 거니까 문학적 접근법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학적인 접근법. 우리가 이 자서를 쓰다 보면은 옛날에 무슨 마음에 걸리는 얘기, 자꾸 생각이 나는 그런 일이 있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자서전을 쓰면은 심리 치료가 됩니다. 심리 치료가 되고요. 우리 정신 상담하는 분들 만나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 환자가 자기 앞에 와서 얘기를 하게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을 때는 그 사람 얘기를 자세하게 꼭 다 들어야 될 필요는 없고 그냥 듣는 척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가끔 가다가 한두 마디 맞장구 치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를 하도록
얘기를 함으로써 심리가 치료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글을 쓴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철학적인 접근법. 철학적인 접근법이라는 것이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 이렇게 좋더라. 뭐 개똥 철학이든 아니든 이런 글을 갖다가 하면 써놓으면 좋습니다. 정말 하자면 이제 내가 인생을 뭐 70년, 80년 살아보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거 다 뭐 쓸모가 없고 다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그 당시 사회 환경과 미래를 내다보면서 거기에 대처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겠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인내를 해야 되겠더라. 인내하지 않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내가 봐왔다. 나도 여러 번 무너질 뻔한 실패한 실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접근했지만은 내가 깨닫고 돌아오고 또 인내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한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앞으로 인생에 살 때 혹은 이 독자들도 인생을 살 때에 어려움에 처할 때는 인내를 하고 다시 잘 생각을 해보는 거, 명상에 잠겨보는 거 이런 거 좋더라. 혹은 뭐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라.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생각날 때 즉시 해라. 지금 안 하면 다시 못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참 여기 또 한 가지 또 아까 잊어먹은 게 하나 더 있네요. 무슨 유익이 있나 하는 게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한다.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자서전을 씀으로써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이 사진이 경영의 귀재 리 아이아코카입니다. 리 아이아코카. 이 사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 불황기 때 망해가는 크라이스를 거기에 회장으로 갔죠. 포드 자동차에 있다가 회장으로 갔는데 그 사람이 그 회사를 일으켰죠. 리 아이아코카는 94세까지 살았고 1924년생입니다. 이태리에서 이민 1세로 왔고 핫도그 장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학생 시절과 청년 시절 이태리 사람이라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한국 사람이라고 놀림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이 꼭 뭐 나쁘다고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드 자동차 회장을 지냈고 크라이슬러 회사에서 망해가는 기업을 일으켜 세웠고 아버지가 자동차 임대회사 사장이었기 때문에 렌트카 회사에서 포드 자동차가 있었고 그리고 아야코카는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펜실바니아 대학교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했고 3년 만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드 자동차 입사했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나왔고 공학을 전공했지만 판매 부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공학을 전공했지만 판매 부서에서 일했고 그 가장 성공한 케이스는 56 for 56 이런 판매 구호를 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1956년형 포드 자동차를 3년 동안 월 56불씩 내면은 3년 동안 월 56불씩 내면은 차를 한 대 살 수 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 심플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탁 꽂히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차를 팔았는데 너무나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대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시사 주간지 타임 표지 기사에도 등장했고요. 미국에서 시사 주간지나 타임 표지에 등장했다는 건 대단한 성공입니다. 그래 이 사람 얘기는 그때 이 얘기가 자신의 성공은 전 직원이 함께 이룬 것이다. 자신의 성공은 전 직원이 함께 이룬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적인 신뢰를 했다.
자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적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 자기 주위에 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직원 몇 명이면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매버릭, 링컨 컨티넨탈, 마크 3 등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소형차 핀토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실패작으로 갔고 1970년에 포드 회사 사장을 했고 그 다음에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위기를 맞았는데 그때에 생산 라인을 축소하고 부서를 폐쇄하고 사람들을 부서를 폐쇄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줄었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의견을 구했다. 이건 어려울 때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걸 본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개인 제트기로 여행을 하고 미국과 유럽 최고급 호텔을 이용하고 프랭크 시나트라 등 유명 연예인과 어울렸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어요. 호화로운 생활. 그러니까 자만심이 대단한 거죠. 자기가 아주 뭐 실력이 대단하니까 이렇게 살아도 된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좀 거들먹거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드 2세가 보니까 못마땅하거든요. 못마땅하니까 해고시켰어요. 해고시켰는데 자기는 일 잘했는데 왜 해고시켰느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뭐 이런 등등 얘기 또 너무 오래 당신하고 얘기해서 꼴보기 싫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크라이슬 참 과감한 개혁으로 크라이슬러 회사를 구출하고 월급 1달러 그때 월급 1달러 유명하죠. 월급 1달러 받고 일하고 정부에 12억 달러 12억 불 융자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성공했죠. 정부에 가서 참 이거 크라이슬러 회사 망하면 수많은 직원들이 전부 다 일자리를 잃습니다. 정부에서 이 돈을 빌려주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이자까지 다 갚습니다. 그러니까 빌려주십시오. 그래 은행에서 안 빌려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빌려준 거 그것을 다 갚았다고 그러죠. 노조원들하고도 협상을 해서 너희들 잡을 잃을래 아니면 월급을 깎을래. 그래서 월급 깎는 것도 성공하고 그 다음에 K카 소형 승용차 그 다음 미니밴 크라이슬러 참 7인승 미니밴 크게 성공했죠. 그래서 1983년에 몇 년 후에 완전히 다 상환을 했고 상환 기간을 7년이나 앞당겼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자서전을 썼어요. 자서전을 써가지고 위기에서도 성공했다 이런 신화로 알려졌고 그 다음에 1984년 그 자서전은 2년 연속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베스트셀러 책 팔은 인쇄만 해도 먹고 살고 남죠. 수천만 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계획 교과서라고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물망에 오르게 됐는데 뭐 그런 거는 자기는 생각 없다 그러고 안 했고 그리고 멋진 차 우선 아름다운 차 믿을 수 있는 차 그 다음에 좋은 보정이라는 이런 세 가지 전략으로 성공을 한 겁니다. 은퇴 후에 1992년 은퇴 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하고 전기 자동차, 올리브 기름 등 여러 곳에 왕성한 투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작년인가 7월 11일 사망해서 시신은 디트로이트에 옮겨져서 교회 묘지에 안장됐다고 합니다. 리아의 코카는 좋은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하라. 그 다음에 룰을 정해라.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트 직원들과 소통을 잘해라. 그 다음에 그들을 모티베이트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우선 움직여라. 그런 얘기. 그래가지고 성공을 했다. 이렇게만 하면은 성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소통이라는 얘기 들으니까 참 소통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소통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 유튜브에서 본 거를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떤 엄마가 유튜브 강사한테 물어봅니다. 나는 우리 아들, 딸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리고 쟤들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왜 쟤들은 나를 안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그 강사가 대략 그 아들한테 잘하는 한국 엄마들 특징이, 자기는 참 룰을 정해서 애들한테 강요를 하고 또한 희생하고, 저희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데 저희들은 왜 자꾸 옆길로 가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사람 특징이, 나는 할 말은 한다, 너희들이 목에 칼이더라도 할 말은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딸이 무서워 죽겠다고 맞다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말을 다 할 게 아니고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대방한테 우선 신뢰를 받아야 되고 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국민학교 들어갔을 때,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기간을 생각하면서 자서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서전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자서전 쓸 때에 시간을 내어서 정리하시고, 꼭 사진도 정리하시고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뭐 궁금한 점 있으면은 항상 저한테 연락해 주시든가 최정근 회장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